CTS 사역한 지는 이제 14년 차가 됐고요. 제 신상은 오늘 이렇게 나눔의 시간 동안 원치 않으셔도 지나치리만큼 자세히 알고 돌아가실 거니까요. 제 소개를 장황하게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제 어머님 뻘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랑 비슷한 연배에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큰형님 뻘 되시는 장로님 큰형님 뻘 되시죠? 네, 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길을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각자 상황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나누는 것이라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또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자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제가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준비했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넘어가는 것도 이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또 야근도 하고 김밥에 라면 먹으면서도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이제 10대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저같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가끔은 감동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의 10대부터 시작해 볼게요. 막 돌아가죠. 네, 가스레인지에 막 불도 들어옵니다. 네.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네. 저는 이제 저희 모태신앙으로 제가 컸습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 되시고 전형적인 이제 교회 오빠, 요즘 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주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세 때 저를 낳으셨어요. 늦둥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사실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때는 더 어린아이와 같았겠죠.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인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프다고 간암이 이제 말기가 돼서 아마 한 달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산병원에서 한 달 정도 너무 늦게 발견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교회밖에 모르시던 분이라 술, 담배도 일체를 안 하고 엄청나게 까다로우셨던 분이었고 예민한 분이셔서 외식 한번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만 늘 식사하시고 어디 가도 주무시고 오시지도 않고 집에 와서 주무셔야 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오죽하면 그 어린 아들한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걸 인정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기준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정말 이런 가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현실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막 부정하고 막 어디 막 이상한 막 이런 데 가서 약 받아오고 무슨 어디 시설에 막 들어가자고 하고 그때 저희 누나들은 한참 사춘기였습니다. 누나가 2명이 있거든요. 막 이게 앞머리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그 응답하라 그 해리 같은 분이 우리 작은 누나였어요.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겨우 이제 갈 정도로 제 기억에 저희 누나가 이걸 보지 않을 테니까 그때만 해도 한 반에 한 50명 있을 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막 50등 하고 그랬어요. 막 바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 하여튼
있는 대로 올리고 늘 앞에는 뭐가 이렇게 말려 있고.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당시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실 거예요. 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집에 가면은 집 앞에 늘 그 동네 형들이 있었어요. 현승이 집에 있냐고. 집에 있는 것만 알려주면 200원 준다 그래서 알려주고 200원 받고 그렇게 좀 날라리였습니다. 저희 큰 누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누가 보도 안경 막 네모난 거 완전 두꺼운 거 옛날에 그렇게 썼거든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막 사전을 씹어 먹고 막 이런데 시험 보면 거의 작은 누나랑 삐등삐등해요. 그러니까 막 누나들은 이제 막 정신을 그렇게 막 하던데 저는 막내 아들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산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듣고 오신 거지. 어떤 약초가 좋은데 그걸 약초꾼한테 사면 너무 비싸니까 직접 가서 이제 해오시려고 저를 끌고 간 거예요. 산으로. 그 당시 뭐 90년대 초반이니까 핸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그 산에 어떻게 갈 생각을 하셨는지. 혼자 가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온 산을 헤매고 어머니 가자. 이제 어두워졌어요. 가야 돼요, 어머니. 내려가야 돼요, 어머니.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어머니 뭐 아주 그걸 찾겠다는,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라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자 송나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 이거는 좀 표현을 제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십시오. 아, 이건 엄마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한 여자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복수가,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되면 복수가 찹니다. 간에 복수가 차면 이게 해독 작용이 안 되니까 치매 환자 비슷하게 옵니다. 이게 간 혼수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 뇌에 이제 가스가 차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제 막 119 막 부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 옆에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존재고 이걸 좀 너무 어린 나이에 느낀 거예요. 우리 누나들은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네, 그 어린 나이에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제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1시간 시험이 끝나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정답 뭐냐고. 친구들이 다 나한테 왔습니다. 제가 저한테 예, 그렇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이제 시험을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그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지켜주셔서 그 의학적인 걸로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로부터 9년을 더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야기는 뭐 좀 생략을 하고요.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어렵게 했는데 그때도 저희 어머님은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한밭집이라고 하죠. 그 한밭집을 저희 어머니가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나이가 불과 40대 한 후반 정도밖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10살 차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41, 지금 제 나이입니다. 근데 한밭집을 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밭집을 하시다가 이제 그게 공사가 중간에 끝나면 또 그 다음 텀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갈비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갈비집에 가서 일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불판도 다 주인들이 그 수세미로 다 닦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중학생이 막 서빙하고 고기 자르고 막 하니까 아저씨들이 막 술 주면 먹고 그랬어요. 괜찮죠, 목사님? 뭐. 네. 그럼 뭐 용돈도 이렇게 주시고, 아이고, 뭐 이런 아들이 있냐고,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또 공부하고. 그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집안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 이제 대학에 다행히 제가 수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네.
좀 잘 봤습니다.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제가 5개를 틀렸어요. 예, 5개를 틀렸다는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은 제가 원하는 곳을 쓰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 광주인데 광주도 뭐 시골이죠. 서울에 비하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막 플랜카드 붙이고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 막 이제 막 팡팡 뜨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진짜 난리가 난 거야. 가지고 막 당연히 이제 어디 뭐 서울대 의대나 이런데 당연히 생각을 해. 우리 뭐 벌써 학교에서는 뭐 교장 선생님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통합직교회를 쭉 성장했는데 저희 그때 한동대학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95년도에 대학을 세우셔서 한참 이제 막 갈대상자 막 후원자 모집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간증하고 후원자 모집하려고. 근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한동대학을 세운 이유가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줄 인재를 키우려고 세웠다 이렇게 막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게 막 그 감동이 된 거예요. 한동대학교에 가야겠다.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는 아프셔갖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조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아들 하나, 막내 아들, 누나는 앞머리 막 말고 막 난리를 피우고 공부를 막 완전 끝에서 막 한두 번 하고 있고 막 이런데 유일하게 이제 아들이 좀 이렇게 기쁨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권사님이고 다 이렇게 해도 그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먼저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제 저 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았어. 어디 뭐 지금 어저께 뭐 전남대학교에서 총장이 연락이 왔어. 의대에 가면은 본과까지 전부 다 풀로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은 여기 뭐 전남대학교도 좋으니까 갔으면 어떻겠냐. 뭐 안 되면 서울대 가면 좋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동대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99학번이에요. 95년도에 학교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95학번들이 군대 안 가고 바로 졸업하신 분들이 99년도에 졸업할 때 어디 뭐 삼성전자에 지원을 하면 이렇게 학교 코드 번호가 나와요. 학교 이름을 치면 제주대학교 치면 뭐 03 이렇게 뜨는데 한동대학교 치면 학교 코드 번호가 없었어요. 그냥 기타였어요. 기타대. 그 일선 학교에서는 아예 몰라요.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진짜 무슨 오죽하면 그때 당시 담임선생님이 차라리 신학교를 간다고 해라. 신학교를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하기 편하게. 아니 무슨 한동대학교가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설득이 안 되니까 완전히 이건 뭐 예수에 미쳐가지고 얘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누워 계실 때예요. 그게 이제 집안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완전히 뭐 입 닫고 뭐 완전히 막 무슨 지금 말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욕을 하고 막 온 친척들을 막 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그런 아버지셨어요. 잠시만요. 네. 그냥 할게요. 잘 안 되는데 없어도 되거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부터 노가 없으셨던 분이셔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노예요. 뭐 뭐든 안 돼. 뭐 안 돼 할머니예요. 별명이 안 돼 할머니. 저한테까지만 하면 되는데 손주들까지도 계속 안 돼요. 뭐만 하면 안 돼. 다 안 돼. 어머니 저녁이 좀 선선한데 좀 모처럼 제주 오셨는데 잠깐 나갈까요? 밤늦게 어디 안 돼. 다 안 되는 거야. 뭐든 안 돼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다 돼요. 어릴 때부터 다 됐었어요. 건강하실 때부터. 아버지 책이 보고 싶어요. 책 사러 가자. 아버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우리 어머니 안 돼. 떡볶이는 해로워. 몸에 맵고 짜고 안 돼. 집에서 엄마가 해주면 더 맛있어.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돼. 늘 저희 아버지하고 상의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프셔서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보낸 게 없는데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아버지의 추억으로 지금까지 사라지더라고요. 장로님.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그 어른들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가더라고요.
아버지의 느낌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겨서 한동대학을 갔습니다. 한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동대학을 가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또 너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네. 이제 한동대학에 입학했는데 한동대학교 얼마나 멋진 대학입니까? 정말로 배워서 남주자, 그죠?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 모토예요. 하나님이 왜 한동대학을 보내셨을까? 나중에 되고 보니까 제가 CTS에서 사역하려고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대학에 처음 가니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면 다 같은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단은 뭐 몰랐어요. 교단이 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뭐 침례가 있고 뭐 기성이 있고 또 통합도 뭐 다 세알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의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근데 그 한동대학에 가니까 뭐 칼빈 교회 다닌 분, 구세군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채플을 갔는데 채플 리더가 막 키가 180이 넘고 뭐 연예인처럼 생긴 그 형이 막 정말 너무 막 미국식으로 찬양을 하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딱 피고 코로 딱 담배 향기를 내뿜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홀리해요.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진짜 막 엄청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은 코로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형은 그때 99년도에 온라인 예배를 방에서 드리더라고.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 자리가 예배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기숙사의 방이.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뭐 세수를 하고 뭐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야 또 그분이. 이게 막 그다음에 어떤 분은 막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우리 한동대학교 비전광장인데 그 비전광장에 엎드려가지고 이슬람문에서 기도만 해요. 수업을 안 들어. 학고야 학고. 근데 계속 기도만 해요. 아니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 다양함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다 다른데 다 예수를 믿고 다 다른데 다 열심히 말을 들어보면 천상유수 다 성경 박사고 다 아주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버님 이제 그때 대학교랑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샀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서 한동대학교 왔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공부만 잘해도 사실은 좋긴 한데 공부만 잘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여기 이 땅까지 보내주셨는데 안 되겠다. 연애도 좀 해야겠다. 연애만 하면 안 되고 돈도 좀 벌어야겠다. 돈도 좀 벌면 안 되고 엄마한테 효도를 좀 또 해야겠다.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그 유럽 배낭여행 한 달씩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뭐 유레일 패스 이런 거 끊어갖고 막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다 따라왔는데 결국 다 만나.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한동대학교는 좀 이렇게 여건이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장학금을 주긴 줘요. 근데 저는 이제 신방과를 갔는데 신방과의 그 한 학년에 정원이 30명 정도 됐어요. 우리 한동대학교는 입학할 때 무전공으로 입학해요. 지금도 전통이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해보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서 가요. 근데 2학년 때 법대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3학년 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졸업은 좀 늦어지겠죠. 저는 이제 갔는데 저희 신방과는 이제 딴따라 학과여가지고 원래 신방과가 딴따라 학과입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30명밖에 안 되는데 장학금을 과별로 10%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제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등이 30%, 2등이 50%, 1등이 100%예요. 1등을 해야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 능력 고사를 몇 개 틀렸거나 아무 필요 없어. 한동대에 오는 순간에 그러면 다 없는 거지. 다 똑같은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등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방법은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주신 게 뭐냐면 제일 마음 편한 1등이 뭐예요, 집사님? 제일 마음 편한 1등이 뭐예요? 확실한 1등이 되는 법. 그냥 만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어렵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만점을 맞아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또 하나님 좋은 머리를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전 과목을 전부 다 A+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무감동 양심 시험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시험을 보면서 교수님이 시험지를 들고 와서
나눠주고 기도하고 나가요. 무감동 양심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용혁이라는 아이가 이게 시험지 답안을 보니까 이거는 교수님이 보기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저를 불렀어요. 솔직히 인정할 수가 좀 내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완벽한 답을 써내는 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말씀 알았고 그러면 다시 시험 날짜를 잡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내시면 여기서 1시간 동안 시험을 다시 보겠다 그랬어요. 괜찮겠냐 그러시더라고. 괜찮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 풀었더니 역시나 다 맞았어요. 교수님 저를 안아주시더라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그걸 다 외웠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 나에게 한동대학에 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것만 하기 또 이제 아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갈비집을 계속 하실 때예요. 근데 그 갈비집을 하신 이유가 막내 아들을 뒷바라지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우리 두 누나가 아니 이게 뒤늦게 공부에 이게 포텐이 터진 거예요. 이게 광주에서는 조금 공부 좀 이제 그냥 서울로 못 가면 전남대학교 국립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남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누나들이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큰 누나는 동신대학교 수학과를 갔고 우리 작은 누나는 호남대학교 중국어과를 갔는데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못 내고 우리 큰 누나는 또 노래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강변가요제 막 상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나들이 공부에 막 갑자기 막 눈을 뜨더니 우리 작은 누나는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대학원으로 석사를 하고 중국 칭화대에 가갖고 박사를 했어요. 반에서 50등 하던 앞머리 계속 말고 바지를 여기까지 있는 대로 다 올리고 막 개스 입고 막 이럴 때예요. 막 우리 작은 누나, 우리 큰 누나는 막 너무 안타까워 정말 제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더니 결국엔 동신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수학교육학과로 석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뒷바라지 하려고 계속 갈비집을 한 게 아니라 뒤늦게 포텐이 터진 두 누나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누나들도 좀 원망되긴 했는데 뭐 공부를 하겠다면 또 어떡합니까? 공부를 좀 속으로는 안 했으면 했어요. 솔직히 제 마음도 엄마를 좀 돌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숙사에 그 사감을 했어요. 사감. 10시가 되면 이제 점호를 하는 거예요. 점호. 누구 들어왔냐고 벌점 막 매기고 그러면 시급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이제 강의하고 강의 사이에 이제 공강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처럼 쭉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간 시간에 이제 그 교무과 같은 데서 이제 복사하고 허드렛 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서무 일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돈이 안 모아져요. 이게 돈이 안 돼요. 돈이. 하나님 돈이 안 돼요. 돈이 어머니한테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포항 제철이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포항 제철에 산하에 있는 조그만한 이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잘 사셨어요. 중산층 이상으로. 그래서 그때 과외가 이렇게 좀 활활했을 때인데 그래도 한동대학교 포항에서는 과외한다 그러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과외를 좀 하고 싶은데 과외를 좀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 동네 이제 저 아파트 단지 몇 개 있는다가 이제 막 붙였어요. 이렇게 짝짝 찢어가지고 딱 찢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붙여놨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번 와줄 수가 있겠느냐. 과외를 엄청 붙였는데도 애가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큰 누나 같은 애라. 딱 가니까 모양도 비슷해. 안경도 똑같은 거 쓰고 있고 허벅지가 막 이렇게 굵은데 진짜 그 힘으로 공부를 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인문계와 실업계의 중간이 있습니다. 뭐 제주에도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2 인문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포항은 비평준하니까 교복을 보면 애들이 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저는 포철고 제일 잘하는데 뭐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아버님이 잘 사시니까 인문계는 못 가고 실업계는 보내기 싫으시니까 아버님이 그 중간에 있는 중간 단계의 고등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꼴등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 당시 아버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그래도 자식 큰딸인데
그 당시 포항에 이제 설린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설린대학교 간호학과만 선생님 보내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다. 사례를 얼마나 하실지는 말씀 안 하시고 사례를 하겠다라고만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어하고 수학 일단 시작하자고. 이렇게 해서 영어 수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건 영어 수학으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어 수학이 문제가 아니고 얘는 영어 수학은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암기 과목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내신을 잡아갖고 수능으로 가면 안 되고 차라리 이 전략을 짜가지고 미달되는 학과에 그냥 아예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아버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제가 아버님 여차하면 그 당시 이제 영어 수학 일주일에 2번 가고 과목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그 아버님도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 하나님 주셨겠죠. 아버님 제가 매일 오겠습니다. 매일 와서 매일 2시간씩 이 아이를 전 과목을 가르칠 테니까 아예 그냥 하시죠. 이랬더니 아버님이 그게 딱 그 박력이 마음에 드셨는지 하자 그러시죠. 그럼 얼마를 생각하냐 저보고. 아 그때 막 내 인생에 제일 떨린 것 같아. 이거 얼마를 말해야지 한 번에 오케이가 될 거냐 이거를.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때 순간 좀 받기도 했는데 아버님 120만 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20만 원 하자고 하시더라고. 처음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12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20만 원을 받고 제가 그 집에 거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이가 어머님이 한동대학교를 저를 태우러 옵니다. 그럼 제가 자고 그 차를 타고 그 아이의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태우고 그 집에 가요.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공부를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국은 그 아이가 어디를 갔냐면은 부산의 동아대학교로 했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중국어과를 갔어요. 중국어과를. 그리고 엄청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 잘 간 거예요. 엄청 잘 간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과외를 붙여주시니까 그 아이가 한 번 이렇게 중간에 성적이 막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아까 엔딩만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제 막 이제 그 비슷한 아이들이 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붙는 거야. 막 선생님 우리 집도 와주세요. 우리 집도 와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학교 수업 다 들으면서 한 달에 과외를 300에서 35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1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 돈이 다 우리 두 누나들의 학비로 다 갔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우리 누나들을 다 공부시킨 거예요. 공부는 제가 제일 잘했는데 저만 우리 집안에서 학부 졸업생이에요. 공부는 제가 제일 잘했는데 저만 학부고 우리 큰 누나 박사, 우리 작은 누나 박사. 우리 작은 누나는 또 하나님 은혜로 참 우리 집안 변변치 않은데 우리 작은 매형이 또 외과 의사예요. 우리 작은 매형은 또 그 의학에서 박사까지 했어. 또 전문의에서 박사도 하고. 우리 큰 매형은 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의 모습을 못 보셔서 그런데 절대 그런 아름다운 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들만 학부예요. 학부. 우리 와이프도 학부. 그래서 근데 좀 거기까지 했는데 우리 작은 누나 저희 좀 살아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나는 우리 누나가 정말 내가 그렇게 다 뒷바라자고 했는데 저 매형이 의사고 돈 잘 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 돌이면은 내가 5만 원 했지만 난 좀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5만 원 하더라고. 그거는 다르더라고. 내가 그거를 제가 40 넘어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게 얼마나 내가 상심이 되는지 막 여기까지 올라요. 내가 그 칭화대 공부할 때 내가 그거 정말 날밤 새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을 하고 하면서 모든 과목에 A+를 맞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잠을 줄이는 거였어요. 잠을 진짜 어쩔 때는 이틀에 한 번 자는 경우도 있고 3일에 한 번 토막잠을 자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막 그 어떤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뭐 강박관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사실은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 살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내 친구들이 막 그때 이제 미니 싸이월드가 이제 막 한참 이제 유행할 때입니다. 막 도토리 주고 막 거기다 막 무슨 뭐 일기 올리고 막 이럴 때예요. 애들이 막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막 막 진짜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 날 갑자기 막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방학 때도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를 놓치면은 이제 이게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 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과외하시는 분들 어머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다가 끝나게 생겼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고 방학 때 내가 나갔다가 올 테니까 제발 나 좀 놔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러더라고.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좋다. 대신에 선생님의 또 마음이 바꿔질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또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선생님 자유분방한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과외를 2달 동안 방학 동안에 쉬지만 과외비는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배포는 없어요. 주면 받아야죠. 제가 뭐 거기서 멋있는 척할 필요 뭐 있습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대신에 애들이 내가 없더라도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일일 또 만들어줬어. 매일 해야 되는 거 뭐 다 이게 뭐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가는 여행으로 그대로 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나만의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나만의 여행을.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배가 있었어요. 배. 왕복 알아보니까 왕복 11만 5천 원. 그럼 블라디보스토크도 유럽이잖아요. 유럽. 왜 꼭 파리만 가야 되냐고. 그잖아요. 유럽은 유럽이잖아. 가장 싸게 유럽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야. 아무리 알아봐도. 그래서 그 당시에 포항에서 속초까지 7번 국도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를 tab니다. 배. 정말 엄청난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유럽을 건너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럽 여행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밖에. 없어. 뭐 찾아봐도 그렇게 여행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여행 가이드북이 없어가지고 롤링 플래닛이라는 그 미국 영어로 돼 있는 원서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 두고 간 거예요. 야, 블라디보스토크 춥겠지, 그냥 겨울이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딱 내리니까 말이 안 나와. 너무 추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 너무 추워. 그래서 배에서 못 내려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있는 옷을 다 껴입었는데 정말 너무 추워.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어. 근데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여러분, 약간 중간에요, 목사님. 원래 이제 목사님께서 이거 강의를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면은 언젠가 또 부르면 되니까 억지로 이 방대한 양을 줄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눈빛이 있어. 아니 이제 지금 20대인데 40대까지 언제 가느냐고 지금 벌써 시계 보고 막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다시 불러주시면 이제 이게 괜찮았던 거고 안 불러주시면 안 불러주셔서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제가 시간 되면 딱 끝낼 겁니다, 여러분. 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내리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는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예수님만 중간에 한 번도 안 내리고 탈 수 있지 인간은 못 타요. 너무 지루해. 그렇게 책을 보고 잠을 엄청 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안 가. 그리고 백야, 난 세상에 그거 처음 알았어요. 백야 밤에도 권사님 해가 안 져. 화내. 시간이 안 가요. 별짓 다 해보고 뭐 다시 짐을 정리해보고 뭐 해도 시간이 뭐 1시간 가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데나 내려요. 내리고 그 다음에 오는 열차 그 다음날 타도 되고 상관없어요. 기간 내에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뒤에 뭐 탄으로 끝난 나라 있잖아요.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뭐 타르키르키르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뭐 몽골 뭐 평생 가보지도 못할 나라들을 제가 그때 다 가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보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계획은 한 번에 멋있게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했어 그냥. 근데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 내려서 그 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뭐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 그 당시에 2000년도, 99년도, 2001년도에 뭐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여행 정보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동양인은 나 혼자 다 나만 봐요. 어디 가면 다 나만 봐요. 그렇게 해서 첫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바보같이 왕복을 끊었잖아. 갔던 길을 또 다시 와서, 그러니까 돈만 생각한 거예요.
고생을 엄청 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다 뭐 저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때 제가 그 인내력이라고 하는 그 인내심이라는 거는 이건 자동적으로 제가 터득이 된 거야. 거의 부처님 수준으로 제가 통달한 거지, 진짜로. 거의 뭐 저 승려가 된 거예요, 승려가. 예. 옛날에 그 길이 그 고려 시대의 승려들이 그 길을 걸어서 저 뭐지 가다가 그 뼈에 저 해골에 있는 물도 마신 분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방학이 됐어요. 아, 이렇게 이제 다시는 이제 그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내 돈 주고 하긴 너무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한번 알아봤더니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마포에 가면 소교동 쪽에 있습니다. 입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미리 신청을 받아요. 아무나 또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비행기 제가 막 울 수도 있고, 저 그때 21살, 2살 때인데, 뭐 쭉쭉이도 먹이고, 뭐 기저귀도 갈고, 뭐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봅니다.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막 갑자기 막 인공을 막 하고, 막 애가 옵니다. 자, 상황을 막 줘요. 애가 막 구토합니다. 어떡합니까? 막 그럼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잘 모르는 애는. 그래서 그건 이제 대신 단점은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갈지는 몰라요. 몰라. 유럽은 유럽인데, 덴마크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상한 뭐 아이슬란드로 갈 수 있고 뭐 진짜 몰라. 아, 이거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갖고 또 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돼요. 돼서 어디로 갔냐면 스웨덴으로 가. 스웨덴으로 가요. 왕복 비행기를 해주는 거예요. 홀트 아동 복지회에서. 와, 스웨덴 간 16시간을 가는데 와, 정말 좀 뭐 진짜 지금도 내 새끼도 16시간을 비행기 타면 힘들잖아요. 목사님 이코노미 타고 가보세요. 근데 얘는 입양한데 그 어린 나이에 저도 뭐 학생이죠. 뭐 철이 들었어도. 아이고, 얘 뭐 어떡한 전전긍긍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 진짜. 16시간 동안 한숨 없이 어떻게 될까봐. 아, 근데 그 정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애를 정말 이런 어린애를 이렇게 입양을 시켜야 되나. 딱 갔더니 그 홀트 아동 복지의 스웨덴 지부에서 딱 나와요. 딱 나오는데 정말 사람 마음이 주고 싶지 않더라고. 진짜 막 이렇게 돼요. 내가 몰래 찍으면 안 되는데 내가 몰래 찍었어. 얘를 정보를 보면은 아침마당 같은데 막 나중에 찾잖아요. 내가 그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제보를 하려고 내가 몰래 찍었어요. 몰래. 지금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 다니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어떻게 여행을 했냐? 돈이 없으니까 앞에 저 눈 보일 정도로 요만큼 오는 그 짐을 집니다. 배낭을 하나. 뒤에다가도 저 뒤에는 이제 더 높은 배낭을 띱니다. 앞으로 뒤로. 예, 한 20 몇 킬로 한 4, 50킬로 정도 되는 거죠, 앞뒤로. 그래가지고 이제 빨래를 빨면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 꼽아가지고 그 저 철제된 그 저 세탁소에서 주는 그 옷걸이 거기다가 걸어요. 그럼 걷다 보면 자동적으로 말라. 그리고 이제 밥은 다 해먹는 거예요. 삼시세끼.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에요. 생거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길에서 자다가 냄새 나면은 이제 어디 그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은 그런 여행이 익숙하니까 그런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차박도 유행하고 캠핑도 유행하지만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샤워만 하고 삼시세끼를 사 먹고 지금 보니까 무슨 잠봉베르라고 요즘에 그런 게 어르신들 유행입니다. 잠봉베르. 서양식 바게트 말랑말랑한 거에다가 안에 치즈 넣고 햄 넣고 잘라갖고 요 한 덩이에 막 10,000원씩 팔아요. 지금 여기 젊은 사람 막 그런 거 사 먹고 막 제주도 보면은 잠봉베르 막 사 먹고 다녀요. 인스타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여행을 할 때 그게 제일 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까르푸 같은 데 가. 까르푸에서 이제 이만한 그 야구방망이처럼 완전 때리면 진짜 야구 되는 그런 이게 좀 쌀수록 이게 단단해요, 바게트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운데를 썰어. 그래가지고 이제 햄을 깔아. 그래가지고 치즈를 깐 다음에 이제 좀 사치 부리면은 토마토 하나를 사가지고 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3개 자르면 아침, 점심,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은 3유로면은 하루를 보내, 하루를 3유로면은. 그 당시 환율로 3유로면은 4,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4,000원으로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해먹고. 그러면은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은 돈 것도 없고 넣은 것도 없는데 괜히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해. 막 어깨도 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서 괜히 풀어서 다시 싸고 괜히 또 뭐 버릴 거 없나 보고 매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가는 거지. 고행을 이렇게 고행을 뭐 하고 있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그때는 뭐였냐면은 발신자 이렇게 전화를 해요. 어디 해외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한 3초 동안 잠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러면은 어디 이제 이집트 같은 데 가가지고 엄마 나 살아있어! 그러고 막 끊는 거지. 그럼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 그렇게 생사를 주고받은 건 뭐 이메일도 없고, 그러면 한 보름 있다가 또 엄마 나 잘 있어! 그러고 끊어. 엄마는 말을 못해 나한테. 나만 말을 하는 거지. 나만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뭐 밥 먹고 다니니까 뭐 중요해. 밥 못 먹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제 한동대학교 졸업할 때가 돼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렇게 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세상 구경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어머니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누나들 뒷바라지 다 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권사님. 예. 그래서 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 은혜로 한동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까 군대를 이제 학사장교로 이 학사장교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사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왜? 장교 생활을 하면 급여가 나오니까. 그럼 제가 계속 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한테도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학사장교로 갔어요. 가는데 이왕에 간 거 좀 열심히 하자.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기서 또 좀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또 무슨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면은 그 초군반이라고, 군대 이야기 조금 우리 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괜찮으시죠? 남자들 군대 이야기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요즘에 그 DP라고 굉장히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지금 막 젊은 사람들도 다시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평생 가는 거예요. 초군반이라고 이제 장성에 있는 상무대학교로 가서 전체 소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좀 이거 그냥 뭐 의무복무로 왔지만 이거 좀 의미 있게 군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임관을 하면 초군반 교육 가기 전에 내가 어느 부대로 갈지는 알려줍니다. 저는 11사단 강원도 홍천 11사단이 유명합니다. 젓가락 부대. 강원도 전체를 걸어다녀요. 강원 전체를 걸어다녀. 남의 일이라고 뭐 관심이 없으시군요. 강원도를 전체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했어요. 사단에 소위가 참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의 인사장교님한테 저 초군반에 있는 암흑의 소위입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가게 되면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거기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대위가 이제 자대 배치도 안 온 소위 나부랭이가 야전부대 본부 사령부에 전화해서 내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자리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네가 1등 하면은 신병교육대 보내주고 아니면 너는 야전에 가서 너는 고생 좀 해야 돼. 그리고 팍 끄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하고 약속한지도 몰라요. 그냥 짝눈이니까 끄는 거지. 그래. 그럼 1등을 하면은 신병교육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병교육대? 그래. 신병교육대를 가면은 거기서 많은 이렇게 어리버리한 애들 훈련병들 만나면서 거기서 또 좋은 교제를 하고 또 뭔가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런 신병교육대를 가자. 근데 저는 의무복무로 왔잖아요. 거기 육사나 3사 출신들은 이거는 직업군인이잖아요. 얘네들은 이 초군반의 실력이 나중에 연관장교 되고 대령 갈 때까지 따라다녀요. 초군반의 성적이. 얘네는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사장교로 그냥 3년 4개월만 복무하고 가면 되는 애가 막 나를 세고 있으니 육사하고 3사 애들이 막 왔어. 너 미친 거, 너 왜 그러냐고. 왜 남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신병교육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인사장교 그렇게 말하니까 하여튼 누가 1등 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 너네는 뭐 4년 동안 육사에서 공부했는데 나한테 지겠냐.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 해. 나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초군반에서 육사하고 3사 출신을 제치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전부대에 갔어요. 그 인사장교는 나하고 약속한 것도 몰라요.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인사장교님 신병교육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병교육대를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와 은혜로운 간증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이거 제가 성의협회 그 준비한 게 아니라 목사님과 사전에 약속이 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은 내년에 할지 뭐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아, 그렇게 하시면 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자유롭게 집에 가십시오. 음. 그 신병력대 가니까 이 내무부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때 2005년도입니다. 아, 정말 처음에 갔더니 소대장이 왔잖아요. 그 부대 안에 숙소가 따로 있었어요. 장교들 숙소가, 초임 장교들.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 밖에 이 무슨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문을 열었더니 짝대기 하나 있는 이등병이 요만한 바켓스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을 받아놨더라고. 뭐야 그랬더니 씻으셔요 그래. 씻으세요. 세수하세요. 세수를 했는데 세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초임 장교 사는 막사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요. 보일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병사들 사는 곳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따뜻한 물이 어디서 났냐? 씻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정수기에서 받아갖고 그거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알았다. 씻었어. 씻고 나서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또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문을 열었더니 또 앞에 사람은 없어요. 없고 밥을 타놨더라고. 아침밥을 먹으라고. 먹었어. 일단 먹었어요. 첫날이니까 너 뭐 모르잖아. 이게 뭔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소대장도 길을 들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길을 들이냐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너도 말하자면 병사들을 착취하고 병사들을 할로 하여금 그런 부조리를 너 스스로도 하지 않았느냐. 공동 정범을 만드는 거야 이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봤더니 이 이등병들이 그러니까 그 신병교육대니까 기관병들이 다 조교일 거 아닙니까? 얘들이 이등병 이렇게 반가워서 잘 잤어 이렇게 만져보면 막 애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리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다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이 핏줄이 안에서 다 터져가지고 이 팅팅 누워있어요. 알고 봤더니 조교들이니까 이게 총공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선임 조교들이 후임 조교 들어온 애들한테 핏줄이 터질 때까지 총공으로 때리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통과 의례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부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DP라는 그 드라마 나중에 어르신도 한번 봐보십시오. 자녀분들은. 그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저가 있었던 부대와 거의 비슷해요.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남자 집사람들은 그래도 아실 수 있어요. 막 얼마나 그 부조리를 쪼개놨냐면 걸레질 하는 것도 무릎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짬밥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짬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짬밥이 있고 다 달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예. 그다음에 라면을 끓여도 밥을 말아 먹을 수 있는 짬밥이 그거 다 호봉이 있어. 호봉이. 절대 간부들이 못 건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 객기에 제가 또 열정이 넘치잖아요. 우리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제가 이 병영부조리를 선진병영무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얘들하고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같이 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때 우리 훈련병 조교들이 싫었을까 싶어요. 3개월 다 못 채웠어요. 한 2주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나중에 우리 일병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정을 해요. 소대장님이 계시면 저희가 낮에 맞을 거를 소대장님 주무신 다음에 새벽에 나가서 맞아야 되니까 저희들 더 힘들다. 낮에 맞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이 난무했어요. 난무해. 그러면 훈련병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였겠냐고. 기관병들의 인권이나 군의 기강이 그 정도였는데 훈련병들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거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일단은 훈련 기관병들한테 다 존댓말을 썼습니다. 사적으로는 반말을 하는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내가 통제하려면 내가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통제가 될 것 같더라고. 이 조교들을 내가 통제를 하려면 그냥 개그 부르기 안 되고 이소대장은 진짜 저는 완전히 진짜 참 군인이다 이를테면. 근데 참 군인이 요식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병교육 때에서 참 군인은 딴 거 없어요. 사격 이를테면 사격이나 이 완전군장으로 이 체력 테스트 이런 거에서 애들을 압도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운동을 또 갑자기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발 총을 잘 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총 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총을 잘 쏘는지 못 쏘는지는 군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몰라. 언제 총을 쏴봤어야지. 근데 이제 처음에 하는데 사단에서 장교들도 우수장교를 뽑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합니다. 대회. 저거다. 저거 나가고 내가 1등을 하면은 애들이 내 말을 잘 듣겠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또 총도 연습도 할 수도 없어요. 그 탄피가 다 개수를 세고 뭐 연습할 탄피가 없어요. 탄피가 부족해서 그냥 그날 그냥 쏴야 돼. 그걸로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발백중이 백발백중. 나중에 그 지휘하는 사람이 이제는 무작위로 올리겠다 그러더라고. 무작위로. 처음에는 100사로 200사로 이렇게 순서대로 올리는데 너무 잘 쏘니까 한번 테스트 삼아서 뭐가 올라올지 모르는 거야. 뭐가 올라올지 몰라. 뭐가 올라올지. 근데 뭐가 올지 모르는데 다 쏘기만 쏘면 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최우수 교관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장님이 이제 너무 이제 훌륭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이툰 부대가 이제 이라크에 이제 갈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자이툰 부대에 가는 간부들을 교육시키는 자리에 이제 저를 보내게 돼요. 그때 제가 저희 기관병 4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애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포상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만 따라다니면은 콩고물에 떨어진다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군대는 포상휴가예요. 포상휴가. 나 따라갔다 오면 5박 6일 갔다 올 수 있다. 이거면 뭐 정말 저를 황제처럼 모시는 거지. 내 말 한마디면 막 밤새서 교환을 준비했어요. 자, 일주교 나와. 자, 차렷! 막 기계처럼 막 움직여. 막 기계처럼. 제식훈련 같은 거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근데 훈련병들한테 그 생활 기록지라고 이렇게 씁니다. 병영 생활 기록지인가 제가 또 까먹었네요. 1주차 지나면 기록하고 2주차 지나면 기록하고 3주차 지나면 기록하고 4주차 기록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야전부대 신병교육대에서는 그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인 말만 쓰는 거예요. 뭐 무사히 잘 이수함. 그거 너무 싫으니까. 왜냐하면 계속 오잖아요. 훈련병들은 이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거를 1주차부터 정말로 세세하게 다 썼어요.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지사님. 이 아이가 와서 어떤 아이들은 진짜 처음에 오면은 이게 뭐 심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변을 못 봐가지고 일주일씩 변을 못 본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자기 스스로 막 이 우울증이야.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좋은 대학 다니고 뭐 했는데 자 앞으로 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걸어가. 그럼 자기가 막 그 무슨 막 이게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애들이 막 우울증이 오는 애들도 있고 막 혈압이 오른 애들도 있고 배애들 정말 많아요. 그걸 다 적었어요. 일주일 좀 한 명 한 명 막 그 연필로다가 그 조그마한 칸을 5칸으로 나눠갖고 세세히 적었어요. 세세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어요. 주차마다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다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전부 다 누구한테 뭐 칭찬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 변화가 기적처럼 찾아옵니다. 기적처럼. 뭐냐면 어떤 기수의 어떤 훈련병의 아버지의 친구가 3군 3스타였어요. 3스타. 근데 그분이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야전부대의 소대장이 주차마다 문자를 보내주니까 이게 감동이 자기 친구 3스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3스타가 우리 사단장이 2스타였거든요. 2스타한테 말을 한 거야. 너희 그 신병교육대 이런 사람인데 나는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야전부대에서 이제 경계라는 수업을 막 한참 이제 막 암구대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모래바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근데 그 바람을 보면 그렇게 느낌이 알거든요. 이게 예사바람이 아닌 거예요. 막 엄청 와. 그 뒤에 막 도와 이렇게 막. 그래서 이런 바람이 오질 않아요. 야전부대에서 웬만하면 그냥 뭐 우리 대대장 정도 타면은 그냥 조금 바람이 오지. 아니 저게 왜 나한테 오냐? 저게 왜 나한테 오냐? 근데 이게 별 2개가 온 거예요. 별 2개가. 우리 부대에 신고 없이 사단장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 얼굴을 보려고. 난 몰랐어요. 난 대형 사고 친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나는 그 모래바람을 맞는 그 한 1, 2분 동안 별 생각이 다 내가 괜시리 뭐 오바했구나. 이 미친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뭐 내가 큰일 났구나. 뭐 남의 자식을 내가 잘못 평가했구나. 뭐 별 생각 딱 내더니 야, 네가 일중대 이서대장이냐? 딱 그러더니 투스타가 얼마나 어려요. 투스타를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따라오래요. 차를 탔어요. 그러면 우리 대대장은 어떻게 됐겠냐고. 중령은 영문을 모르는데 자기 소대장이 끌려갔잖아. 투스타 차를 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가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끌려갔더니 사단장님 집무실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통 이게 상석에 앉고 내가 보통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1대1로 앉으시더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다 긴장이 풀렸죠. 너무 이제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이제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부대는 이제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축제가 대대장이 이제 대대장은 얼마나 칭찬 받았겠습니까? 그때 헐레벌떡 우리 대대장이 또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지휘관이니까 따라와야 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 우리 대대장이 그렇게 큰 목소리 가져온지 몰랐어요. 파랑 하면서 막 벌써 뭐 이제 하더라고. 그랬더니 앉으라고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나도 또 옆에서 또 해줬어요. 저희 대대장님의 지침으로 우리 대대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 대대장님께서 각별히 전진병영 문화를 해서 우리 저 정용수 중령께서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우리 부대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 중 대대장이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보직을 갈 게 아닌데 그 원래는 이제 그 사단장님 전속부관이라는 자리는 사단장님 따라다니는 그 전속부관 비서 같은 보직입니다. 그런 이제 육사 출신들이 진급 자리예요. 진급 자리. 육사 출신들이 대위 달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보직 그리고 승진이 이제 뭐지 나중에 진급할 때 진급이 보장되는 그 아주 별 같은 것. 그 전속부관 자리가 어떻게 저한테 왔어요?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의무복무를 왔잖아요. 제가 그거 뭘로 합니까? 고생하는 자리. 전속부관을 하면요 사단장님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 사단장이 누구였냐면 3군 사관학교 출신의 박성규 장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무후무한 분이야. 3군 최초로 투스타, 나중에 3군 최초로 3스타, 3군 최초로 4스타까지 됐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엄청 빡세다는 소리지. 육사 출신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팬티까지 다려 입어. 참 군인. 처음에 갔는데 갑자기 바지를 벗겨. 장교가 팬티 상태가 이거 어떻게 되냐? 언제 어디든 메리아스까지 다려 입느라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도 제가 보면 이렇게 이 라인이 딱 맞잖아요. 이 자크 라인이 이게 직업병처럼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팬티까지 다 보고 전속부관 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기도를 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더라. 하나님 주신 기회 같더라고요. 제가 이 촌놈이 아무 백도 없고 뭣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그런 자리에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투스타 전속부관을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하겠다 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난 이제 경험들 하는 거죠. 막 저 청와대 국방부 들어가면 벙커웨이도 들어가고 다 다니는 거예요. 다 헬리콥터 타고 예하부대 순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속부관이니까 뭐 예하부대 연대장이나 대대장들이 뭐 얼마나 저한테 지금 사단장님 기분 어때? 지금 보고 들어도 되나?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와,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멋있잖아요. 이렇게 뭐 헌병대장님 같은 이런 분들은 지금 사장님 심기 어때? 지금 안 좋습니다. 심기. 좀 좋을 때 좀 보고 좀 해줘.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거 보고 해줘.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병대장이 막 너무 좋아하고 용돈도 주고 다 받아요. 저는 또 용돈을 주면. 헌금도 하고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군생활을 이제 기가 막히게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드디어 이제 9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10시까지 합니다. 집에 가시고 좀 아까 집안일 하다가 남은 것도 있고 지금 막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절호의 찬스가 온 거잖아요. 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 길을 살려주지를 못했잖아요. 교회에서 아들 공부 잘하는 거 다 하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 늘 쭈뼛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왜? 안동대학교도 이제 그 세월에 흐른 동안에 좀 이제 알려질 분들한테 좀 알려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좋은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좀 평판도 올라가고 근데 아들이 이제 학사장교로 군대가 가서 거기서 또 투스타 상도 받고 쓰리스타 상도 받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내 아들이 최고지만 또 하나님 좀 감사하게도 좋은 머리를 주셔서 하여튼 뭐 감사하죠 하나님한테 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토익 시험을 받는 토익 시험 또 만점을 받았어요 제가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나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동안 불효를 했으니까 이번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으로 들어가면 좋고 그 싫으면은 2년만 다니고 그만두든지 말든지 일단 무조건 한 2년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말을 듣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녁 때쯤에서 우리 모교회 연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 교수님, 한동에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도 언젠가 천국에 가야 될 건데 그냥 일반 기업에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제가 신학교 갈 짬은 안 되고 그 정도의 건 아닌데 고민했어요.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은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보자. 신방까지 나왔으니까 기독교 방송 쪽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네가 일을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도 뭐 변명거릴 정도로는 생각해 주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사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CBS 극동방송 뭐 CTS 많이 있잖아요. 알아봤더니 제일 하여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돈도 제일 안 주는 데가 CTS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뭐 생색을 내려면은 뭐 제일 안 좋은 데를 가서 좀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말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CTS 그래서 CTS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CTS 모르시는 분은 많아요. 그 CTS 들어갔더니 내가 중2 때 받았던 봉급보다 안 주시더라고요. 군대보다 봉급이 적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머니 취업했습니다. 이제 막 기대만 하는 거야. 막 입만 떨어지게 막 삼성이냐 뭐냐 에이 이제 아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CTS에 합격했습니다. CTS에 가기로 했다. 아니 막 막 우시더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송 권사님, 이거는 엄청 기쁜 일입니다. 성가대에 떡도 돌리시고 교회 광고 주보도 하세요.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복음 방송에 영상 선교 사역으로 보냈는데 그게 왜 우울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차라리 신학교를 신대원을 가라 그러시더라고. 신대원을. 그래서 CTS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CTS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한 3년만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좀 낮춰도 이제 좀 재미난 인생을 좀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 CTS라는 게 이거 좀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하시고 오늘 못 오시는 분들 한 내일까지나 이렇게 오픈하시고 모레부터는 좀 닫아주세요. 지금 너무 이게 이게 조직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직이 군대만도 못했어요. 뭔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고 뭐 하나님의 복음 방송 너무 막 이게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경영을 하느냐. 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이게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이건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이 회사는 세상의 경영 논리로 따지면.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따위가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몇 년 뒤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는데 열심히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열심히 또 하는데 3년을 채웠어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겠다. 약속의 3년. 근데 하나님이 또 CTS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회장님의 비서였어요. 비서.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때까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희 회장님이 정말 얼마나 까다로운 분이냐면 정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하고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회장님 모시고 전 세계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 뜻으로. 어디 호텔에 가면 첫 번째 방에서 주무시는 법이 없어요. 방을 5개, 6개 바꿔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선교사님들 드린다고 막 이런 이민 가방으로 2개씩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이렇게 입국을 하면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 라인에 서 있잖아요. 조금만 줄어들면 막 그쪽으로 막. 근데 공항에서 여러분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여러분들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막 뒤에서 막 저는 진짜 딱 줄이 막 타는 거예요. 막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막 엄청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좀 좋은 마음이시죠. 어렵게 선교사님, 어렵게 후원자분들이 5,000원, 10,000원 가지고 후원한 걸 가지고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저녁 또 들고 이제 교제 나오면 9시쯤 와요. 9시쯤. 그럼 그때부터 회의를 해요.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해요. 잠을 안 자, 잠을. 그날 있었던 걸 다 정리해서 또 본사로 보낼 건 보내고 또 지시할 건 지시하고 전화를 막 하네. 지금 한국은 새벽 2시인데 어떻게 전화 또 회장님 시킨데 안 할 수도 없고 거기다 안 받아 또 다 자니까 뭐 급한 일도 아니에요. 내일 말해도 돼. 아니면 한국 가서 말해도 돼.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 회장님을 비율을 다 맞추는 거예요. 없잖아요. 김경미 씨, 요즘에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우리 집 앞에 그런 뭐 만두집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아침에 사올 테니까 아침에 그걸 끓여주면 아침을 그걸 먹겠다. 그거 한 3일 먹어. 그럼 또 4일째 되면 또 질리잖아요. 그럼 계속 바꿔. 365일 계속 바꾸는 그 정도 까다로운데 다 맞춰요. 막 난리가 나. 갑자기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나. 우리 와이프를 찾고 막 그때 연애할 때요.
김경민 씨 들어가면은 안경 좀 닦아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다 맞추더라고. 내가 속으로 느꼈어요. 아, 진짜 나가면 안 됩니다. 강경철 회장님의 비유를 맞힐 정도면은 이거는 인간 승리고 이 사람은 검증할 게 없다. 그냥 무조건 사람이 된 거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시간이 막 이렇게 뭘 할 필요 없어.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메신저로 날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쁘냐? 안 바쁘대요. 나랑 만나자 그랬어요. 뭐 만나죠. 크크 이렇게 온 거야. 아니 그냥 뭐 친구하자고 만나는 게 아니라 소개팅 비슷한 거니까 나올 거냐? 그랬더니 막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말 나눠보니까 또 진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말했어. 나는 외아들이고 누나가 둘이 있고 우리 집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네가 알다시피 내 봉급은 너보다 적잖아. 네가 너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다 말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마음에 드니까 우리 서로 이제 바쁘니까 한 3번 정도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은 계속 만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빨리 하자 이렇게 했더니 만나보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세 번을 다 만났어요. 한 번 만나니까 제가 약속된 3번이 끝났다. 계속 만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계속 만나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만나서 교제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어떻게 그만둡니까? 또 회장님이 막 엄청 서운하셨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모르게 둘이 그래 콩땅콩땅 연애를 이렇게 했냐고. 몰래 했죠. 왜냐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결혼했어요. 이제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걸릴 때쯤 되니까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인분들이 성지순례를 보통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근데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거의 경계에 있는데 요르단의 국왕지대인데 요르단 국왕에서 한국에 있는 CTS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성지순례를 가니까 좀 CTS 사장하고 촬영팀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요르단의 이 성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그때 홍보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자리가 아닌데 그때 사장님이 또 저를 좋게 보셔서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 저는 사양을 안 해요. 좋은 거는 사양을 안 해요. 저는 따라가야죠. 따라갔더니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애들이 우리를 하고 오늘 밤은 문화부 장관 만찬, 내일은 외교부 장관 만찬, 1인 1실 주고 전부 다 5스타예요. 막 사해를 갔는데 사해 바로 앞에 있는 무슨 쉐라톤 호텔을 1인 1실 주더라고. 막 그 냉장고 열면 다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와, 그 성지순례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성지순례를 가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젊기도 했지만.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만약에 예수님의 세례터면 얼마나 발달이 잘 돼 있으면은 관광버스를 타고 내리세요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세례터야. 그렇게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근데 요르단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례터를 가려면 어디서 내려요. 거기서 1시간을 걸어가면은 세례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시간 걷는 동안은 광야야. 그 광야는 예수님 때에도 광야였고 제가 갈 때도 광야야. 평생 광야예요. 광야. 그 길을 예수님이 걸었겠다라고 생각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또 가이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또 그 성지순례 나중에 가시면 가이드분을 또 잘 만나시겠다 하겠더라고요. 그 가이드분이 또 막 감정을 막 올리는 거예요. 자,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러는데 막 안 울 수가 없어요. 안 울 수가. 자, 여러분 이 모세가 그 광야 끝에 지금 저 앞에 산 보이시죠? 지금 바로 손을 잡히는 저 산을 못 가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막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쫙 이게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이 사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역이 그냥 이게 뭐 어떻게 이 아랫단에서부터 후원이 이렇게 져서 이 영상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냥 회사처럼 다니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지사로 가고 싶다. 지사로 가고 싶다. 그 지사가 제주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뭐 육지에 있는 지사를 내가 의미하는 거였지. 근데 회사에서 제주로 발령을 낸 거예요. 제주 아무도 없는데. 제주 어떻게 합니까? 제주 아무도 없는데. 그때 제 아내가 둘째
둘째를 이렇게 저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이제 제주로 오게 됐습니다. 제주로 오니까 처음에 와서 제가 놀란 게 우리 제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 사역을 하는데 각 교회에 뭐 공문을 보낼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차장이 공문 좀 보내고 왔어요. 얼마 들었나? 네, 얼마 들었습니다. 엄청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냐고 그래서 빠른 등기로 보냈는데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장로님은 또 신사시니까 나중에 깨닫겠지 싶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 왜 저분이 왜 저럴까 싶어서 제가 과거에 일했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 일반 우편으로 보낸 거였던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다 빠른 우편을 보냈습니다. 막 퀵도 막 부르고 바쁘면은 와 이거 완전히 같은 회사지만은 이거 완전히 다르구나. 항상 일이 더 빠른 거예요. 우편이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더 걸리니까 모든 일을 거기에 맞게끔 다 미리미리. 그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원망이 많았어요. 제 안에. 왜냐면 CTS에 처음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입사했다가도 결혼할 때쯤, 연애할 때쯤 이렇게 다 동종업계로 좀 더 처우가 좋고 이런 데로 옮겨가요. 일반 회사로 가면 좀 덜 서운하겠는데 비슷한 계통으로 다 옮겨가는 건 사실은 이 급여 때문에 옮겨가는 거거든요. 막 그게 속상하고 남아있는 자로서 좀 인간이기 때문에 패배감도 들고. 근데 이제 제주에 와 보니까 이 제주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진짜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와야 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정말로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10년을 묵히고 제주로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떵떵거리며 학자금 되는 회사 다니고 급여 받으면서 어디 교회 가은행 좀 도와줍서 이렇게 어떡합니까? 이거를 못 하주게 이거. 예. 근데 이제 도찐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양심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양심에 떳떳한 거예요. 예. 말도 못합니다. CTS 제가 뭐 CTS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제가 14년 됐지만은 뭐 서울에 있을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 다 해놓잖아요. 쓰레기 다 비워놓고 화장실 청소 다 해놓고. 저희는 제가 다 해요. 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우리 지양 씨한테 좀 쓰레기 분리 주고 좀 잘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자 이렇게 다 해요. 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일도 다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교계 현실에 가고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찾고 묻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 저는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렵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하기 힘든 일이고 얼마나 이룰 수 없는 일인지부터 찾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일단 그냥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앞으로 제주에 너를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라. 이런 마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할까?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를 좀 더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올해 한 권의 책이 나왔고 올해 연말까지 2권의 책이 더 나오고 내년에 2권의 책이 더 나옵니다. 제주를 알리는 책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님 공부를 시키셔서 사회복지사를 또 한 1년 6개월 해서 또 따고 요양보호사 실습을 지난주까지 했어요. 11월 6일 날 시험 봅니다. 요양보호사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참. 청소년 지도사 또 1년 2개월, 1년 한 반 걸려서 또 지금 면접만 보면 이제 되고요. 내년 2월에 또 사회복지사 1급 또 우리 와이프가 막 도전을 줘가지고 1급 시험 보라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 이렇게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그 선택의 순간에 가급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 삶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분이나 오버해서 너무 죄송하고 대신에 그럴 줄 알고 제가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